일본 천태종의 3대 좌장으로 유명한 자각대사 엔닌. 그가 840년 2월 17일 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 편지를 받을 사람은 바로 장보고였다. 엔닌이 10여 년 동안 당나라에서 머물 때 도움을 준 장보고에게 감사를 표한 것이다. 또한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 두목은 그의 책 번천문집에서 장보고를 명철한 두뇌를 가진 동방의 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했다. 중국의 정사인 신당서에는 이를 인용해 그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의 역사서 일본 후기, 속일본기에도 장보고에 관한 기록이 있다. 이처럼 그는 한중일 정사에 모두 기록될 정도로 국제적인 인물이었다. 우리는 그를 해상왕 장보고라 부른다. 이순신 장군이 바다를 지킨 해양 영웅이라면 장보고는 바다를 통해 세계로 나아간 해양 영웅이었다. 그런데 해상왕이라는 거창한 칭호와는 달리 그는 서남해안 섬 출신의 평민이었다. 그의 출생 시기와 출생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훗날 그의 딸이 후궁이 되는 곳에 대다수의 신하들이 섬 출신 평민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는 곳에서 그의 신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엄격한 신분제 시대에서 평민인 그가 어떻게 해상왕이 될 수 있었을까? 장보고를 낳은 구세기로 돌아가보자. 삼국 통일 후 전성기를 누리던 신라에 큰 변화가 찾아온다. 왕권이 약화되고 지방 호족이 대두하면서 사회경제 전반에 변혁이 일어난 것이다. 그 신라가 이제 이른바 전제 왕권 시대가 무너지고 지방에서 이제 호족들이 일어나면서 말하자면 지방 분권적인 그런 경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대였죠. 근데 8세기 전반만 하더라도 그 왕권이 대단히 강해서 국제 어떤 해상무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국가가 주도하는 그런 공무역 체제였죠. 근데 장보고가 태어난 그 시점은 그러한 그 국가가 주도하는 공무역 체제가 무너지고, 그다음에 바다는 이제 그 해적들이 난무하는 그런 상황에서 개인의 어떤 그런 능력과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그런 시대에 그 난세에 말하자면 장보고가 태어나서 자기의 능력 발휘를 하고, 그다음에 해적들을 제압하고 동아시아 해상무역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해양 영웅으로 탄생할 수 있었던 그러한 그 시대적 배경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혼란스러운 시대, 장보고는 당나라로 향한다. 그가 당으로 간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추론이 있는데, 굴품제 하에서 신분의 한계를 느껴 당시 인재 채용에 관대했던 당으로 향했다는 것과 유례 없는 기근이 들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으로 향했다는 설이 있다. 당으로 간 장보고는 군대에 들어가 뛰어난 실력으로 큰 공을 세우고 819년 30세의 나이에 병사 1000여 명을 거느리는 무령 군중 소장의 직위에 오른다. 무장으로 활약하던 장보고는 어느 날 돌연 관직을 그만두는데, 이후 청해진이 세워지기까지 10여 년간의 행적이 묘연하다. 과연 그는 그동안 무엇을 했던 것일까? 장보고와 인연이 깊었던 일본의 고승 엔닌의 입당구법 순례 행기에 이런 기록이 나온다.
장대사가 천장 원년에 일본국에 와서 돌아갈 때 배에 태워 당나라로 데려왔다. 장보고를 장대사라고 칭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기록을 통해 그가 청해진으로 오기 전부터 당나라와 일본을 오가며 뭔가를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앤닌의 기록에는 장보고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또 나오는데 바로 820년대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는 법화원이라는 절이다. 장보고가 세웠다고 하는 법화원은 중국 산동성에 있었는데 이 근방의 적산포가 그의 주 활동 무대였다. 법화원은 연간 500섬 이상의 곡식을 수확하는 논을 가지고 있었고 법회가 열리면 250여 명이 일시에 참여할 정도로 규모가 컸다. 이곳은 많은 제당 신라인들이 참여한 공동체의 구심점이자 향후 장보고 무역 선달의 주요 기점이 되는 곳이었다. 주로 이제 신라인 신도들이 모여들었죠. 거기서 그래서 적산 법화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당 신라인들의 하나의 이 정신 신앙 공동체의 어떤 기능을 이제 수행을 했고 이 법화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법화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관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 신앙적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법화경. 이 관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해양 활동을 하는데 그 지킴이 역할을 하는 그 신앙의 대상이 바로 관음보살이에요. 관음 신앙의 하나의 성소였다. 그것은 이제 그 장보고의 선단의 안전 항해를 또 기원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나라에서 생활하던 장보고는 많은 신라인들이 해적에게 붙잡혀와 노예로 팔리는 현실을 수없이 목격한다. 당시 법적으로는 금지됐지만 중국 연안 곳곳에서는 신라인들을 노예로 거래하는 것이 만연했고 이에 장보고는 분노한다. 828년 신라로 돌아온 장보고는 흥덕왕을 찾아가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해 신라인을 보호할 것을 간청한다. 이에 흥덕왕이 군사 1만을 내어주며 그를 청해진 대사로 삼는다. 그런데 아무리 신라인들을 해적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 주권을 되찾는다는 좋은 명분이 있다 해도 평민 출신으로 벼슬도 하지 않은 장보고에게 선뜻 군사를 내어주고 진영 설치를 허락한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 흥덕왕은 왜 장보고의 청을 들어주었을까? 갑자기 장보고가 청해진 설치를 건의했는데 왕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바로 청해진 설치를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 배경에는 제당 신라인들을 규합을 해서 이미 당나라에서 세계적인 해상 무역인으로 성장을 했고요. 그것이 신라에게도 알려졌고 왕도 이제 장보고를 그때 이미 그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장보고 측에서 그 사람을 보내서 흥덕왕에게 그런 의사 타진을 했고, 그래서 흥덕왕이 좋다 해서 이제 귀국에서 독대를 하고 이제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는, 말하자면 어떤 협상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준 것은 뭐냐면은 이 재정적으로 고갈되어 있었던 국가의 재정을 보전해주는 것이 이제 준 것이고요. 장보고가 받은 것은 뭐냐면은 완도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에 대한 관할권을 이제 받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설치된 게 바로 청해진이었어요. 그리하여 완도에 청해진이 설치된다.
서해의 끝이자 남해의 시작점인 완도는 동아시아 해상 교통의 결절지였다. 당나라와 신라 그리고 일본을 잇는 중간 지점에 위치해 해상 무역에 유리했으며 군사 요충지이기도 했다. 청해진이 설치될 만한 지리적 조건을 갖춘 것이다. 현재 청해진의 흔적을 가장 잘 찾아볼 수 있는 곳은 완도 장좌리 마을 앞바다의 작은 섬 장도다. 1991년부터 10년간 발굴 조사가 이뤄졌고 지금은 과거의 모습을 추정해 복원된 상태다. 그런데 몇십 년 전만 해도 이곳이 청해진의 주요 거점 중 하나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9세기 동아시아 바다를 주름잡던 장보고의 흔적이 우연히 드러났다. (1959년 9월 17일) 추석 명절, 역사상 최악의 태풍으로 기록된 사라호가 한반도를 덮쳤고 이곳도 예외가 아니었다. 거센 폭풍은 천년간 잠들어 있던 청해진을 깨어나게 했다. 방어용으로 바다에 설치한 나무들이 발견된 것이다. 1959년 사라호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때 이제 추석 무렵에 사라호 태풍이 불었는데 이때 태풍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이 갯벌을 깎아버렸습니다. 이 갯벌이 깎이면서 여기에서 뭐가 드러났냐면은 목책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원목열, 큰 통나무 80cm 정도 되고 한 2m 정도 되는 큰 목책에 그 원목열이 드러났는데 발굴한 결과 이 목책의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탄소 연대를 측정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장보고 시대의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 청해진이 장보고가 세운 그 본영의 실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됐고 이 이후에 학술 조사가 이루어졌고 1984년도에 국가사적 308호로 지정되고 1991년부터 2001년 동안 10년 동안 이 일대가 대대적인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10년의 발굴 조사 기간 동안 방어를 위한 토성과 당시 사용하던 큰 규모의 우물 그리고 다양한 토기 등 3만여 점이 넘는 유물이 발견됐다. 그리고 섬 중앙부에서 당시 제사에 쓰던 유물도 발견됐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이곳이 당시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였는지를 알 수 있다. 지금 보고 계신 바로 이곳은 내성의 안쪽입니다. 이 내성의 안쪽에 장보고 대사가 시설한 중요한 유적과 유물들이 이렇게 산지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유물은 매남유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매남유구는 제사의 유적입니다. 삼국사기에 보면은 나라의 큰 제사가 대사가 있고 중사가 있고 소사가 있는데 중사를 전국에 5군데 지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는 광주 무등산에서는 소사를 지냈는데 이곳 청해진에서는 중사를 지낼 만큼 바로 이곳이 정치적으로라든가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그런 때가 장보고 시대, 청해진 시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해진을 설치해 해적들을 소탕한 장보고는 거침없이 해상 무역을 장악해 나간다. 청해진은 동아시아 해상 무역의 중심이 됐고 신라와 당, 일본을 잇는 해상 네트워크가 탄생한다. 장보고는 청해진을 본거지로 동아시아 중개 무역을 실시하고 당과 동남아시아, 아라비아의 고가 사치품을 수입해 신라와 일본에 팔았다. 그야말로 동아시아를 아우르는 세계적인 무역인으로 성장한 것이다. 이러한 장보고의 무역은 신라 사회에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그가 수입한 고가의 사치품들이 당시 신분제 아래에서 신분별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한 차별 규정을 어지럽혔기 때문이다. 신라에서도 이 신분제가 흥덕왕대에 무너져서 국법을 다시 재강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령을 이제 흥덕왕이 발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장보고 선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졌던 동아시아 어떤 해상무역의 어떤 여파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그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가산을 탕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그래서 하나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신분제를 문란케 하는 아주 큰 위력을 발휘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해상왕이 돼 세력을 떨치게 된 장보고는 자연스레 중앙 정계의 정치적 분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신라 왕실의 정적이었던 김우징이 장보고의 도움을 받아 왕위에 오르게 되고 그는 권력의 중앙으로 들어간다. 그런 장보고를 보며 다른 중앙 귀족들이 시기하고 마침 장보고의 딸을 문성왕의 비로 삼는 문제가 불거진다. 엄격한 신분사회에서 평민 출신 섬사람의 딸이라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를 원망한 장보고는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가 됐고 결국 한때 자신의 부하였던 염장에 의해 살해된다. 청해진이 생긴 지 13년이 되는 해였다. 장보고의 죽음 이후 강력했던 해상 왕국은 점차 사라지고 신라의 국제 교역도 쇠퇴한다. 장보고가 세상을 떠난 지 1200여 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바다는 세계로 열려 있다. 우리는 장보고가 만든 해양 개척의 역사를 오늘날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그 장보고는 그때 그 하나의 세계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통일신라 고려시대 때 그때는 우리 역사에서 바다의 관점에서 우리 역사를 이제 그 평가를 할 때 그 시대는 해양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21세기를 해양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는 옛 해양의 시대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신해양의 시대입니다. 그 옛 해양의 시대에 동아시아 그리고 동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와 바다를 통해서 굉장히 그 진취적이고 개방적으로 교류했던 장보고의 어떤 그런 활동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신해양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한 해상왕 장보고. 1200여 년 전 그가 못다 이룬 꿈은 오늘날 신해양 시대를 사는 우리가 또 다른 항해를 꿈꾸게 한다.